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역학 4편으로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변이라는 개념을 볼 때는 이 변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1차원적인 운동만 보더라도 어떤 방향이 존재하는 게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따지면 이렇게 xi 플러스 yj 플러스 zk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우리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에서 위치 벡터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사실상 이게 변이를 의미하는 거고, 그 변하는 그런 변화량을 이 속도 벡터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시간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렇게 직각좌표계에 대해서는 스칼라만 미분하면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게 좀 익숙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극좌표계는 이런 식으로 스칼라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안 돼요. 그 이유를 볼게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예를 들어 점 A에 있는 물체라고 할까요? 그게 어떤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라든지 뭐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점 B로 시간 T가 지나서 점 B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직각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를 이렇게 AXI 플러스 AYJ, 각각 X축 방향, Y축 방향 단위 벡터가 각각이 IJ로 표현한다면, 그러면 AXI, X방향 성분 I 플러스 AYJ, Y방향 성분 J, 이렇게 벡터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처음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을 드렸죠. 점 B는 BXI, 똑같은 논리로 BYJ 더해주면 점 B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 가리키는 벡터가 될 거예요. 다만 지금 보시면 단위 벡터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R 벡터라는 게 XI 플러스 YJ 플러스 ZK라는 직각좌표계 XYZ, 지금은 XY 평면에 나타냈지만 XI, YJ라 하더라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서, 시간에 대해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고배 미분법을 써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XI라는 항을 고배 형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분해주면 x.i 플러스 x 한번 미분해준 거 i 곱한 거 한 거죠. 더하기 x 그대로 곱하기 i 미분해준 거. 다만 그 i 미분해준 게 j 미분해준 거 또는 k 미분해준 건 다 0이죠. 상수니까. 시간에 대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변함이 없으니까, 아, 변함이 0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0이라는 값은 그냥 고려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해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칼라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극좌표계는 그렇지 않아요. 점 A 똑같이 점 B로 시간 t가 지나서 이동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A 벡터를 가리키는 벡터가 R 벡터, 자, 극좌표계를 혹시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띄워드린 배너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위치 벡터라는 의미가 그 위치를 가리키는 벡터이기 때문에 R방향 단위 벡터로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다가 뭐 떨어진 거리만 곱해주면 그게 바로 위치 벡터가 되고, 크기가 1인 벡터로 줄이면 그게 바로 단위 벡터, 그냥 R방향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R 해수로 나타냈습니다. 점 B를 가리키는 벡터도 사실 극좌표계의 의미에 따르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방향의 벡터면 되니까 그냥 R 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게 뭐냐면, 똑같은 RS의 벡터인데 달라요. 벡터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첫 번째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드린 대로면 이 위치 벡터든 아니든 그 모든 벡터는 같으려면, 상등이 되려면 평행이동해서 같아야 돼요. 무조건 같은 벡터려면 평행이동해서라도 같아져야 되는데, 겹쳐져야 되는데, 이건 시작점이 같은데 종점이 다르니까, A라는 B점은 다른 시간이 지나서 달라져야 되는 벡터니까, 점이니까. 그래서 이 벡터는 다른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듯이 시간에 대해서 극좌표계의 벡터는 R 벡터도 변하고, 당연하듯이 세타 벡터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함수의 공식을 유도해 낼 건데, 그 전에 혹시 중간적으로 이제 점검해야 될 부분이, 그럼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위치 벡터는 그럼 잠시만 질문해보면 R 벡터만으로 표현이 되는가? 네, 그렇습니다. 세타 벡터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위치 벡터는 그 점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실까봐 이제 미리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궁금증을 바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세타 벡터도 뭐 위치 벡터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R 방향으로만 충분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맞습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잘 보면 이게 거리 벡터, 아니 위치 벡터라고 한다면
크기가 1인 걸 좀 작게 표현해야 되니까 이 R방향 단위 벡터를 나타내고, 제가 위치 벡터에는 세타 벡터가 필요 없다 했지만 굳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직교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 반대 방향은 아닌 게, 세타 벡터라는 게, 세타라는 게 극좌표계나 뭐 그럴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양의 방향의 각도를 재기 때문에 이쪽 방향 벡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타 방향 단위 벡터고, 당연히 그 좌표계, 대표적인 좌표계는 뭐 상대성 이론 같은 게 아니면 무조건 벡터는 직각으로 해야 돼요. 독립적인 벡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직각인 걸 유의해 주시고, 그걸 봤을 때 이걸 좀 확대해서 설명을 위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텐데요. 이 R벡터와 Z벡터라는 게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다른 점으로 이동했을 때 그 점의 위치 벡터를 표현했을 때는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걸 보자는 거죠. 자, 그걸 보면 이게 뭐냐면 이 연한색 얇은 벡터가 각각 변화한 벡터를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좀 틀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벡터의 변화량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즉 변화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이 벡터 뺄셈으로 정의할 수 있죠. 즉, 저 연한 빨간색 벡터랑 저 짙은 빨간색 벡터인 R방의 단위 벡터, 원래 벡터를 빼주면 이 벡터가 되잖아요. 벡터 뺄셈은 제가 따로 설명드린 거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입니다. 설명드렸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벡터 뺄셈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고, 이게 그러면 델타 R이죠. 뺄셈이라는 게 그 변화한 정도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연산이니까. 그래서 델타 R방의 단위 벡터. R방의 벡터가 얼마나 변화했는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럼 델타 세타 방의 단위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 크기를 알아야지 이제 나중에 델타 t로 나눠져서 극한 붙이면 이제 도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각도가 델타 세타만큼 변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예, 델타 R 성분은 없죠. 왜냐면 이 어차피 크기가 1인 게 단위 벡터니까 이 반짝거리듯이, 예, 단위 벡터는 어차피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거리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각도는 변해야 되죠.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어떤 거 변해야 되는데 그게 각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가 델타 세타만큼 변하게 됩니다. 자, 이제 크기를 어떻게 유도해낼 거냐면 우리가 이런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dr 벡터는 d세타 세타 벡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R방의 단위 벡터를 미소하게 변한 게 델타 R방의 단위 벡터인데, 그거는 사실상 이 호의 길이로 근사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델타를 매우 미소하게 쪼개면 미분의 의미가 돼버려서 예를 들어 델타 R이 0으로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D가 붙죠. D가 미소한 양이니까. 그래서 D 방향 R방의 단위 벡터, 그러니까 얼마나 미소하게 변화했는가, 그거는 각도 곱하기 반지름. 근데 반지름이 1이죠. 크기가 1인 벡터가 단위 벡터니까. 그래서 1 곱하기 데타 세타. 근데 d세타가 되죠. 그리고 방향은 세타방의 단위 벡터가 된다는 걸 우리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R방의 단위 벡터인데 이 빼지는 방향, 그러니까 델타 R 벡터를 잘 보시면 방향이 R 벡터랑은 반대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니까 거의 이제 미소하게 근사시키면 정확하게 세타방의 단위 벡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d세타 방향, 그러니까 세타 방향 단위 벡터를 이제 미소한 변화를 보면 그 변화량이 d세타 햇이 그 크기는 미소한 각의 변이를 가지며, 왜냐하면 1 곱하기,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L은 R세타잖아요. 호의 길이 공식 아시죠? L은 R세타. 그럼 L이 1이고 세타가 델타 세타니까 d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벡터 방향은 R벡터와 반대되는 마이너스 R방향 단위 벡터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뻗어나가는 게 R벡터인데 지금 이 델타 세타라는 거 들어오고 있죠. 예,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R방향 단위 벡터로 정확하게 근사 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고한다면 양변을 dt로 나눠줘 버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이게 dt로 나눠준다는 게 미분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호의 길이 공식을 근사시킴으로써 유도할 수 있더라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한 d세타 dt, 그러니까 dt분의 d세타는 이런 식으로 세타 다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d세타 햇 dt라고 할게요. 그거는 세타 닷 마이너스 r 햇인데 마이너스 사인을 밖으로 빼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아내는 게 바로 이러한 공식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사실 이 공식이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극좌표계의 속도와 가속도 공식을 외우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두 가지 공식만 알고 계셔도 그거는 충분히 유도가 쉽게 가능하다는 걸 좀 뒤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외우는 거 쉽죠. 왜냐하면 R방향 단위 벡터를 미분했더니 방향은 달라져야 되니까 뭐 세타 방향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세타 방향 미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R방향 단위 벡터가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크기는 둘 다 이런 식으로 각 변이, 그러니까 세타 다시 크기로 되겠죠. 아까 유도했다시피 각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의 길이 공식 써서 유도한 거잖아요. 또한 이제 마이너스 사인이 어디에 붙는가 그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외웁시다. R방향 단위 벡터는 메인이죠. 사실 위치 벡터도 R방향 단위 벡터라면 끝나는 정도의 그런 주인공이란 말이죠. 좀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세타방향 단위 벡터는 좀 서브의 느낌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다 생각하시면 좀 외우시기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 까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바로 외운다고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속도와 가속도를 유도해 볼 건데, 이 R방향 단위 벡터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위치 벡터죠. 그러니까 R방향 벡터, 그게 바로 R햇이죠. 그죠? R방향 단위 벡터지만 R만큼 크기를 가져야 되니까 그게 바로 위치 벡터의 전체적인 표현이니까.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그럼 속도를 속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 곱의 미분법을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써보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한 게 UV란 전체 프라임이죠. 그러면 해볼게요. 즉 이거를 미분했다. 그러니까 속도 벡터라는 건 이걸 미분한 거고 시간에 대해서 그거는 앞에 거 미분하면 이게 R.R에 되고요. 그죠? 그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게 점을 찍는 거니까. 그런 표기법이니까 더하기 R과 곱하기 R에 미분한 거. 그거는 우리가 금방 외웠듯이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세타 햇이 R햇을 미분하면 세타 햇으로 방향 바뀌어야 되고 변화량은 세타 다시인데 R햇은 메인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공식 외우시면 세타다 세타 햇인 거 바로 나오죠. 속도 이거 그냥 구한 거예요. 굳이 속도를 R.R햇 플러스 R 세타 세타의 머리에서 계속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기본 공식 방금 보여드린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이거는 그냥 금방 유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A라는 가속도 벡터도 그냥 이 속도 벡터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R.R햇을 미분해주면 R2.R햇 플러스 R.세타닷세타이죠. 왜냐면 R햇을 미분한 게 세타닷세타햇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미분해준 게 이게 되는 거고요. 옆에 것도 미분해야 되는데 즉 R세타닷세타햇을 DTT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각각을 그러니까 3번 곱해져 있는 곱꼴이니까 곱의 미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해 주려면 R 그다음에 세타 세타 그대로 써주고 그다음에 플러스 R 세타 닷 미분하면 세타 2 닷이죠. 그다음 세타 그대로 써주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R 세타 닷 그대로 써주고 세타햇을 미분해 주면 되는데 그게 바로 세타햇 미분 공식이 방금 우리가 계속 제가 암기를 권장드렸듯이 마이너스 세타 닷 R 방향 단위 벡터였죠. 얘는 방향을 바뀌어야 되고 R햇으로 세타 닷을 크기로 가지고 방향을 반대 왜 서브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로 해보면 R방향 단위 벡터는 R방향끼리 세타 벡터는 세타 벡터끼리 묶어주면 보기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이 5개로 더해져 있는데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을 R방향 단위 벡터니까 묶어내줄 수가 있고요. 세타 방향도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R 닷 세타 닷이 뭐 2배니까 이렇게 해준 거죠. 정리해 보시면 이게 바로 잘 알려져 있는 극차표계의 가속도예요. 여기에 질량만 곱하면 그게 힘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의미를 봅시다. 사실 이 두 가지 공식만 가지고서 이 두 개를 유도해낸 거죠. 속도 벡터는 R.R햇 플러스 R 세타다 세타햇인데 만약 그렇지 않고 R 방향 속도가 없고 이 돌아가는 방향의 속도만 있을 때는 사실은 그게 궤도 운동이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궤도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그러니까 병진 운동이 아닌 돌아가는 운동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가속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어떠한 걸 알 수 있는지 봅시다. 이걸 미분해주면 즉 R세타 세타에만 미분해주면 이런 식으로 미분이 돼요. 확인해 보셔도 좋고 설명을 잠시 드리면 세타 햇을 미분하면 R에 나오고 나머지는 다 세타 햇 성분이겠죠. 벡터는 세타 햇을 미분해줬을 때만
마이너스 R 햇수로 뭐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한번 미분해 보셔도 좋고, 뭐 이건 제가 기본 공식 설명드렸으니까 굳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잠시 정지해가지고 보셔도 좋습니다. 뭐 어쨌든 이 가속도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사실상 이거 미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사실은, 자 돌아가 봅시다. 이 전체적인 벡터 R 세타다 세타 햇을 미분해서 나온 게 이건데, 그런데 스칼라 성분만 보면 세타 햇 앞에 있는 스칼라 성분이 사실 이 세타 햇 앞에 있는 스칼라 성분을 그대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걸 바로 탄젠셜 액셀레이션에서 접선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의 벡터인데 그걸 속도의 벡터의 크기를 그대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원래의 가속도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 좀 회전하는 성분이 없는 그러한 벡터였으면 원래대로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 크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있어야 될 가속도,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의미로 접선 가속도, 접선 방향 가속도라고 합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건 뭘까요? 사실 이거는 벡터 미분 때문에 생긴 거죠. 왜냐면 세타다 미분한 게, 세타 햇 미분한 게, 죄송해요. 세타 햇 미분한 게 마이너스 R 햇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세타 닷 R 햇.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왼쪽 아래에 있는 식을 이용한다면 R분의 R 세타 닷 제곱, 전체 제곱이 R 세타 닷 제곱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당연히 해보시면 지금 이 성립이 되는 거 아실 텐데, 그러면 R 제곱 세타 닷 제곱인데 R 나누면 그냥 500만 남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보여드리냐면 이게 이 반짝거리는 시계 방향으로 치고 있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속도의 크기의 제곱이죠. 이 경우에는 속도가 R 세타 닷의 세타 햇인데 크기는 R 세타 닷이니까 그 제곱해준 게, 그걸 R로 나눠준 게 바로 R 세타 닷 제곱인데 그게 지금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R분의 V 제곱이 이 R 방향, 즉 원래 속도와 법선 방향의 직교하는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걸 구심 가속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센트리페탈 액셀레이션에서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물리 고등학교 때도 배웠듯이 스터디 하셨다시피 R분의 V제곱, 이건 등속 원운동에서의 유일한 가속도죠. 그래서 구심 가속도, 중심을 향하는 그 가속도가 바로 이렇게 유도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극좌표계 공식에서 원운동, 어떤 궤도를 가지고 하는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n벡터라는 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R방향 단위 벡터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R방향,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죠.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 접선 가속도와 구심 가속도로 분리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궤도 운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간단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 변이 벡터, 그러니까 위치 벡터는, 이 R방향 단위 벡터는 이런 식으로 거리를 붙여서 xi, yj, zk 직각좌표계로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속도는, 가속도는 직각좌표계에서는 그냥 스칼라 미분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걸 극좌표계 차이를 받고, 그래서 우린 그 점을 알았죠. 두 번째로 알아낸 건 뭐냐면 이런 기본 공식 유도해 봤어요. 그래서 이건 꼭 암기를 부탁드린다, 권장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걸 알면 속도, 가속도도 유도해낼 수 있었다. 다만 그 유도해낸 가속도 중에 이 원운동을 한다거나 타원 운동을 한다는 그런 궤도 운동, 이런 운동을 했을 때는 이런 게 성립하더라. 가속도를, 속도를 미분한 건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그걸 미분해 보니 법선 방향, 그러니까 구심 가속도, 접선 방향, 접선 가속도가 있더라. 그리고 이 R이라는 걸 로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R로 해도 되는데 로로 하는 게 실제로 곡률 반경이라는 의미랑 같잖아요. 제가 혹시 질문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지만 이 사실 곡률 반경, 로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 거의 궤도 운동을 할 때 그 순간순간적으로는 원운동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궤도 운동이라는 건 어떤 점을 중심으로 궤도를 도는 운동이니까. 그랬을 때 그런 원운동을 해석했을 때의 반지름을 곡률 반경이라고 하고 그게 로우예요. 그래서 로분의 v제곱, r분의 v제곱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n벡터, 들어오는 방향의 구심력의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좀 길게 설명드린 것 같아서 빨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